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월 시사상식 시작합니다. 우선 이번 시사상식에서 내용을 보자면 아무래도 정치 얘기가 많습니다. 코로나가 났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정치에서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제시되다 보니까 많이 있죠. 실제로 출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도 맞죠. 허나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면 어떤 면으로 봐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물어볼까라는 거에서 저희 시대고시에서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정치적 현안에서 뭐 나와 있는 수치들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거기서 사용되는 개념들 위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보면 예산에 대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산림 예산이 638.7조 나와 있죠. 지금 이전보다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비해서 이제 계획안이 있었는데 그 계획안에 대해서보다는 분명히 감액된 거는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산림 예산에 대해서 줄이다 보니 몇 가지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제 대안을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외평채를 더 발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줄여했고요. 그 다음에 각 공공기관들마다 어느 정도 인원 감축이 필요한 데는 인원 감축이 들어간다라고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나라 예산의 비율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페이지 넘기자마자 나오는 것은 실제 우리 예산의 그 재원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나와 있죠. 대부분이 보자면 보건복지 고용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국가라는 것이 이제 큰 국가가 되고 큰 국가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할 일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복지나 보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나오게 된 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나왔던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기원전부터도 계속됐었죠. 각 국가들마다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걱정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 역시도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 편성된 예산 자체가 전체 예산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일반 지방 행정입니다. 당연히 여긴 지방행정 교부금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인 행정을 위해서 시행되는 것들, 무엇보다 각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들이라든지 운영 비용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큼직한 게 교육이죠. 교육이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백년지 대계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예산은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무엇보다 임용을 뽑는 교육 전문 임용시험을 대신하는 교육 전문 대학원이라든지 각계각층의 교육 정책의 변화는 어느 정도 따를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받는 연령 자체, 학령 자체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인구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왜 줄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차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겠죠. 국방부 57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 자체가 이제 올라간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용 자체, 액수 자체는 많이 올라가 있죠. 기타 등등 이러한 순서에 대해서도 약간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22년 본예산에서 보자면은 607.7조지만 실제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보자면은 약간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건전재정 이런 것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0.6 GDP 대비 떨어뜨려서 이렇게 됐었고 관리재정 수지 역시 이렇게 떨어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의 긴축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고, 물론 경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어느 정도 풀어서라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많은 이제 경제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위한 수단을 많이 꺼내왔죠. 지금은 이제는 살짝은 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맞물리는 경제 효과 역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 재정에 대해서 바뀐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요목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제 보여준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영유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양육 부담 완화가 이루어지고요. 의료 쪽에서도 영유아 발달 자원이나 18세 희귀 질환, 사실 이거는 예전에 정부에서도 계속 해왔던 거죠. 새롭게 나타난 희귀 질환에 대해서 실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이 법안이 통과되고 이제 확정이 돼야지만 지원이 가게 되는데 계속 이러한 의료비를 높여주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다뤘습니다. 학대 피해 등의 학교 밖 청소년의 사례들. 무엇보다 이제 사회로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보육원에 있거나 이런 친구들에 대한 지원 자금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 청년 쪽에서 보게 되면 청년 도약계좌나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립수당 역시 여기 40만 원. 물론 부족하긴 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수당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까지도 같이 따라가게 되죠. 눈에 띄는 거는 바로 군장병의 월급입니다. 130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200만 원까지 올린다라고 했었고요. 실제 우리 책도 중간에서 이제 150만 원까지 2025년까지 올리겠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렸죠. 고용적 측면 추가되는 거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가 분야별로 올라가는 것들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고, 주택 같은 경우도 청년주택이나 전세보증금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해주자 많은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중장년들에 대해서는 취업과 직업훈련이죠. 그래서 이들의 재사회화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마련되어 있고요. 어르신들 역시도 이제 연금에 대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고용 역시도 많이들 고려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 그리고 고용 파트에서 비중이 많이 된 게 여기서 다 파트가 될 수 있겠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55만 명까지 이제 맞춰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증액 대상 보면 이재명 이제 전 후보죠. 이제 예시됐던 것과 윤석열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감액 대상 또는 증액 대상이라고 나왔죠. 용산이나 이제 이 자택을 바꾸게 되면서 이쪽에다 업무실을 바꾸게 되면서 일어났던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감액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기타는 대통령이 됨으로써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조금 보이게 됩니다. 이쪽 이재명 예산 같은 공공인테리체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시민에 대한 지원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게 보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아무래도 야당 측 입장에서는 정부 운영보다는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적 입장에서 조금 더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국힘 쪽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걸자 파퓰리즘이다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슈가 됐던 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여러분 패스트트랙도 들어봤을 거고요. 실제 선진화법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란들도 많이 있었고 실제 소송이 걸림으로써 많은 국회의원들이 소송까지 들어간 사례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 이 선진화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선진화법 투쟁을 통해서 이제 들어갔던 초선 국회의원들이나 기타 의원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그 당시 원내대표는 이렇게 돌보지 못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지금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죠. 입법 기능 장애가 여야 정치력 문제인지 국회법 자체인지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 이걸 결정 못한 거지 선진화법이 필수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재개적과 일법 결함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라 스스로가 이것을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에서 하는 것 중에 이것은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 일반 정적수는 절대적 원칙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특별 정정수나 일반 정정수 우리가 법안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왔던 이 패스트 트랙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패스트 트랙은 지금 보다시피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이상 이렇게 찬성을 하게 되고요. 심사기관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의결 못할 경우 바로 법사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허나 법사위에서도 90일인데 의결 못할 경우 본회의에 또 올라가게 되고요. 쉽게 해서 이게 의결에 대해서 발목을 잡거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게 됨으로써 나름대로 이제 국회 선진화법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빠른 이제 법안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패스트 트랙이 됐었나라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발목 잡기라고 이제 표현하죠. 여당에서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필요 없는 법안이나 원치 않은 제도들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있었던 사례고요. 또 정권이 교체되다 보니까 자신이 야당 때는 이것을 막았어야 했는데 여당이 되다 보니 또 필요한 절차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국회 선진화법과 패스트 트랙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시고요. 기존의 법안 통과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한 내 의결을 못하시 바로 상정을 하게 되는 법안이었고 이걸 통해서 기초 법안들이 이전보다 더 빨리 통과될 수 있었던 사례가 됐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선진화법 입장에서 이번 예산안 처리는요. 이제
엄청나게 이제 예산안 처리가 늦어졌었어요. 여야 이제 전국 대치가 굉장히 있었고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지 가장 늦게 처리된 거다라고 해서 말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기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또한 밀실내동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야 측에 이제 가장 이제 거대 당들만 모여서 이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소수 정당들 입장에선 자신들의 의견에 고려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예산안의 어떤 비중과 그 다음에 국회 선진화법 패스트 트랙과 관련된 내용 반드시 기억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규제지역 아파트가 하락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근 이제 부동산 값이 계속 떨어졌었다. 매회, 매달 이제 전달해 드렸는데 이 정책이 어느 정도 나왔죠? 여기는 이제 네 군데, 용산, 서초, 강남, 송파 네 군데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는 이 강남 3구라고 부르는 것과 용산을 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지금 보다시피 마이너스들이 보이죠. 아파트값 하락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었고 이에 덩달아 전세 보증금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두 달 동안 뭐 압구정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전세 보증 10억 가까이 떨어지고 강남 라인대는 대부분 다 5억 이상씩 떨어지게 됨으로써 물론 이제 거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떨어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에서도 굉장히 떨어진 걸 보여줍니다. 광명 같은 데 마이너스 15%니까 안지라인 10억이면 1억 5천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전처럼 부동산 유동성이 약한 이런 걸로 이제 어떤 자금을 번다라는 것은 이제는 한물 간 것 같고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또 사람들은 이 가격에 또 적응을 한 상태인지라 굉장히 속이 타는 경우도 많겠죠. 분양가 상한제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주택 분양가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가 처음에 너무나도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에서 대폭 축소하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분양가를 높게 잡게 해줌으로써 가격을 좀 올려보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양가 상한제는 어떻게 보면 집을 처음 구매하는 실구매자들에게 안정적인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매매 가격 변동 자체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는 보다시피 주택 전체에 대해서 1.1%, 아파트 같은 0.4%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이제는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아파트 값이 떨어진 상황이고 두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양을 받는 경우가 매우 줄어들게 되면서 뭐 마포 클래시 저희가 뭐 촬영하는 것이 마포역입니다만 마포 클래시에 있는 아파트 같은 50%나 그렇게 이슈가 되셨던 둔촌에 있는 이제 분양도 이제 말이 많게 됐었죠.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똘똘한 할채라는 개념이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게 계산되느냐 기억하고 갑시다. 바로 뭐냐면 택지비와 건축비입니다. 물론 이 택지비와 건축비에 대해서 이 건축비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건축비에서 최신 기술 자재, 적정 품질 수준, 이제 최선의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가정하여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이거보다 낮은 자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다 반영된다 할지라도 기존에 책정됐던 분양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게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집값을 부양시키려는 정책을 꺼내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나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래대로 돌리겠다라는 의도지만은 이게 언제 또 집값을 올려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예전만큼 완전히 떨어진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언제 회복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양 제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게 과거 분양받은 주택 전매 제한 기간 줄어드냐? 예, 줄어들게 됩니다. 최대 3년, 최대 1년 줄어들기 때문에 전매 제한에 대해서 풀렸으니 판매가 가능하고요. 청약담천자에서 2년 남았는데 사라지나? 당장 아닙니다. 2년 그대로 가야 되고요. 중도금 대출 막혔던 분양단지 있습니다. 여기서 가능하다라고 지금 SHG 하에서 이제 중도금 대출 보증이 이제 따르게 된다라고 했고요. 1주택자가 서울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상관없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전처럼 분양에 대한 인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 9억 원 넘어 특별공급 나오느냐? 당연히 이제 특별공급도 나오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막았던 규제에 대해서 대부분 다 풀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북한 무인기 비행이죠.
바로 이제 북한 무인기 5시간 동안 뚫렸다. 우리나라 이제 영공이 뚫려서 이렇게 됐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북한에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인기를 보내서 이제 정찰한다는 데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9.19 군사 합의라는 데서 이루어졌던 것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북한이 위협적인 모습을 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붉은 선 북한 미양기가 어디까지 왔냐면 쭉 서대문에서 지금 영상까지 이렇게 왔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2010년 인제군 야산에서 떨어진 걸 보니까 이런 무인기들이 있어서 이걸 조정을 한 것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인기라고 판단을 일찍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군사안보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논란이 계속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 절차를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만, 이 강대강 정책으로 가고 있죠. 벼랑끝 전술로 가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강압적으로 북한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 정답인가라는 것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12월 26일에 왔던 것은 바로 어디냐면 이런 식으로 은평구 위쪽에서 했었고요. 비행 금지 구역인 이쪽 영산구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비행 제한 구역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위협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준 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작전을 수행하고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받고 이런 커리큘럼들이 진행이 됐었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북한의 연쇄 도발적 모습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무엇보다 9.19 군사 합의라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것들을 막는 것에 대해서 비행금지 구역을 분명히 설정하고 있죠. 서부 20, 동부 40, 회전익 10km 해서 어느 정도 잡아놨었는데 이 군사 합의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침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해명은 미국과 남한이라고 표현하죠. 이쪽에서 계속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런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꺼내고 있는 게 북한의 모습이고, 세해 때마다 이제 핵탄두나 이런 실험들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과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게 북한의 모습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안보적 차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선 이제 무인 비행기가 뚫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 북한에서 이런 비행기를 날리고 있고 이것은 바로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이것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바로 우리의 시사 이슈 중에 다뤄볼 게 군사 분계선입니다. 저도 이제 이 분계선 근처에서 이제 군생활을 했었어요. 이쪽이 철원구 이쪽에서 있었는데, 남방항에서 이쪽에서 이 한계선을 넘어서 이제 군인의 자격으로 들어가 GP를 지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민간인 통제선이죠. 그러니까 민간인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 지역은 이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비무장지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어떤 군사적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런 군사분계선 위치를 보게 되면 당연히 해안까지도, 해상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걸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끔씩 어업을 하는, 조업을 하는 이제 민간인들이 이걸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논란도 되기도 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북한에서 계속 액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월 1일 되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꺼내서 핵탄두를 운반하면서 항상 새해가 될 때마다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우리의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 하게 되고, 굉장히 여기서 김정일이 들어와서 막 박수를 치고 보여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될까요? 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 신년사는 항상 있을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나 이제 해석에 대해서 많이 쓴 단어라든지 빅데이터 구분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꺼내고 있죠. 이 신년사에서 이제 꺼내게 된 강조한 것이 3대 개혁, 그 다음에 경제와 수출 쪽에 이제 관심을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노동 개혁이니까 이제 거기서 많이 했고요. 노동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직무 중심 성과급제를 추진하는 기업가, 강성노조 타협의 연공고용 시스템에 대한 기업의 정부 지원 차별화된다. 기본적으로 연공서열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걸 보고 있죠. 연공서열제 우리 이슈로 이제 다룬 단어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더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가장 고전적 임금제도는 임금 얼마나 이제 근속하였나, 그런 근속 연수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거고,
대부분의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가보면 시간이 지나서 진급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러한 연공제를 기초로 아래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함께 보존하겠다라 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고요. 또 이 성과급제라는 것은 성과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 입장에서 이런 게 있죠. 성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개혁이죠. 노동다음에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역산업과 연계하겠다. 결국 중심에서 어떤 방책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그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중앙교육부에서 어떤 제어를 하는 것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지역교육청마다 타겟책을 많이 꺼내고 있었던 거고 이제 그런 분산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얘기고요. 미래세대 원활교육 교육과정 단행화. 그래서 미래인재 양성, 육성이란 거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실제 교육부에서 선생님들 시험, 임용시험이란 걸 했을 때 항상 미래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2022년에 새로운 교육 개정 과정이 나오게 됨으로써 이게 적용되는 거는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대부분 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커가는 것에 관심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 재구성뿐만 아니라 공정한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공정한 기회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쉬운 건 아닙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 있었는데 연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고갈 시기가 점점 더 다가가고 2042년 정도를 보고 있죠. 거기서 이제 극허브를 하게 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만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또한 이제 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완성 원자력 발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반도체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 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인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원책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부 연금살 임금격차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짬밥에 따라 어느 정도 이제 월급차가 나왔냐 했더니 지금 보다시피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너무나도 연공제 쪽에서 우리가 맞춰지다 보니까 회사 자체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쪽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기관들이죠. 이제 공기업들이나 이제 공무원 쪽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 여기서 이런 문제를 없애고자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이제 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일반 기업보다는 공기업이나 이제 공무원 쪽에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어떤 업무적 성과에 비해서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상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도 있죠. 평균 임금 대비 30년 이상 임금 배수에 대해서 표현한 게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거의 4배가 넘는 걸 보여주죠. 대통령 출입기 문답 논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로 답변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는데 신년사 역시 어떤 대답이나 이런 데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정제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신년사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자신의 본인의 말보다는 이제 뭐 본인의 스타일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쪽에 좀 따라가서 말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단체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환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지켜봐야죠. 이에 대해서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를 위해서 지금 보자면은 싸우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분열을 부추기는 국민통합, 눈치 보는 식, 협치, 남탓 대부분 다 보다시피 기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신년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나 이런 거 없이 조금 되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지금 우리를 챙겨줄까요? 라는 것에서 MZ세대라고 부르죠. 좀 포괄적인 단어라 애매하긴 합니다만 지금 신년사에서 통합이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경제 저성장 전망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이제 저성장 성명에서 잠재 성장이나 기타 등등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보니까 너희 탐욕이 경제를 마치고 있어.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실제 이제 가계 입장에서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누가 누구에게 비판을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이쪽에서 이제 최저시급 인상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런 최저시급에 대해서 논란을 시키고 있고, 우리도 어느 순간 이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죠. 최저시급 올라가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최저시급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우리에 대해서 만든 것은 적게 된다. 라는 것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기업,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최저시급에서 두려운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이제 월급을 줄 만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 오르면 오른 대로 주면 되지고, 미국이나 기타 등 이런 나라에서 오히려 최저시급을 넘어드는 최저시급을 자체적으로 이제 뭐 월마트라든지 뭐 기타 등등 많이 만들어주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런 최저시급을 줘도 일자리를 가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력난이 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특히 블루칼라들 위주로 사람들 인력난이 굉장히 구인난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최저시급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큰 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요기관 경제 전망 보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4월이나 5월까지 해서 3.0, 2.5까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굉장히 떨어졌죠. 무엇보다 이제 금리 인상이나 기타 등등 하다 보니까 1%대로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물가 상승률 같은 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정부 측은 4.7%까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가 훨씬 더 급등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이제 예전에 IMF가 다시 도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걱정, 우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했었을 때,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했었을 때 얻게 되는 것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잠재 성장률로 전부 다 받게 되면 이것이 실질 국민소득이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최대치다 보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성장이 이거보다 떨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 어떤 변화, 외부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그걸 능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1인당 잠재 성장률이 점점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1.9에서 지금 보게 되면 2040년 0.8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잠재 성장률이 지금 이 시대에 1.9, 1%를 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내수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죠. 거기다 이제 수출길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이게 다각화가 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호등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보게 되면 주요 여건들 보시게 되면 경기 회복력이 약화되고 있고요. 궁금한 블록화, 블록 경제를 한다라는 것은 자국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드를 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는 것을 보여주고요. 고율과 고환율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의 수출이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한 소비 심리 입증한 특수 악화, 부동산 시중 위축입니다. 보다시피 우리의 외부 환경 요소 2023년 요소는 다 좋지 않습니다. 산업 내부 비용은 재고축 적의 조달 비용 상승의 리스크 전이가 커지다 보니까 희망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 떨어지고 산업병 전만 보시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게 엔지니어링이나 기타 등 2차 전지 이쪽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보면 정보 서비스는 둔화 상태가 될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호황을 여는 게 정유 쪽, 이전까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만 지금 이 정유 쪽도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는 호황이 된 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여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기온 현상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세를 찾다 보니까 대체적인 이제 석유에 대한 그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서 정유업계는 호황을 겨도 있고 다른 거 보면 호황이 없습니다. 정체나 둔화나 침체도 전부 다 나타나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실제 성장성보다 수익성이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울하네요. 예. 결과 자체가 지금 보다시피 어느 정도까지 물가가 올라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실제 2022년 5.1%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경기가 둔화되는 것까지 살리기 때문에 어떤 스텝을 취해야 될지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전망이에요.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반도체인데 반도체 전망 자체가 2023년에 보다시피 마이너스 3.6%입니다. 성장률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 반도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상황상 일본이 지금 다시 또 나서서 미국과 이제 손을 잡게 됐죠. 기존의 대망은 다음으로 이제 이강 체제를 유지하게 되다가 기타 등등 중국의 성장도 무섭습니다만
일본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장기적 전략을 취함으로써 나노미터 0.2 나노미터까지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실제 이제 삼성에서도 당연히 개발한다라고 했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 반도체 쪽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금방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쪽도 있지만 한편으로 결국에 우리가 파이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어둡다라고 보는 쪽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개발 보시면 미국과 일본과 반도체 협력 기본원칙 체결이 2025년 되면서 차세대 반도체 생산 거점은 2025년까지 멀지 않았죠. 금방 이제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 제품에도 이제 경쟁 대상으로서 가게 되는 거죠. 과거에 반도체는 일본이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쯔비시나 파나소닉 기타 등 잡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올라가게 됐고 일본이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자기네를 쫓아올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허술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화천대유입니다. 김만배 언론계 러비 있는데 이랑 김만배라는 사람이 이제 언론계 로비뿐만 아니라 이전에 법조계 로비도 굉장히 유명했었죠. 지금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 자원 변호사, 수원지검장, 미래한국당 대표, 검찰총장, 대법관, 특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직원들도 보게 되면 곽상도 의원 아들이나 또 검찰총장이나 검사 출신 아들들 다 적게 됨으로써 이런 화천대유 안에 수많은 법조계 로비가 보여지게 됐었고 결국 이게 이 화천대유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죠. 이러한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계속 수사 이재명 전 후보죠. 지금 대표한테 집중돼 있습니다만 이 분당 신도시협회 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LH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손을 놔버리게 되니까 이제 민간 투자로서 이걸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뛰어든 게 이번 사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민간 투자로 들어가면서 이 지역에 들어가는 수많은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죠. 이런 것을 개발한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을 나눠주고 분배하는 역할을 했던 게 이런 화천대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남의 뜰이라고 해서 특수목적 법인화인데 화천대유 입장이 있고요. 천화동 이쪽에 투자자들도 여기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에 김만배 가족, 김만배 누나, 남욱 변호사가 여기서 눈에 띄네요. 그치? 그 다음에 회계사나 변호사나 배무 전기자까지 이렇게 끼게 됨으로써 결국 그 밥에 그나물 자기들끼리 하게 되면서 동거래가 있게 됨으로써 문제가 됐었습니다. 법조계를 잡았으니 법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도록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세상에 알려지는 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바로 언론계 로비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한겨레에서도 지금 이제 일면에다가 대규모로 했었죠.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독자, 주주, 국민들께 알립니다. 라고 제시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다양한 신문 업체들 지금 나와 있어서 저희 책에도 보시면은 지금 정리를 하다시피 중앙지 논설위원회 경제지 선임기준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확 가다가 아래쪽에 보면 한겨레 북자인 9억 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자천시키고 이제 한겨레에서 꺼낸 건데 액수 자체가 제일 크죠. 그러다 보니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이종의 진보 언론까지도 다 제어를 하기 시작함으로써 이렇게 했었고 심지어 언론사 인수까지도 이제 여기서 하려고 했었던 게 이쪽의 현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차후에 한꺼번에 폭발하게 된 게 화천대유 사건, 대장동 사건의 내막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후에도 계속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조사가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 정보가 있을 겁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성남의 뜰과 이제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 하시고 주력으로 여기에 담당했던 게 법조계 언론계 로비 같이 있었고 누가 또 잡혔는지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 7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